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모두가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면 안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 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모두가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는 금융시장 얘기고요. 모두가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침체가 오는 게 실물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침체가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침체가 오고요. 실제로 침체가 오지만 이미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이 3개월에서 6개월 앞서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1년 동안 대부분을 반영해 놨다면 그렇다면 내년도에 실제 침체에 들어가더라도 하락의 폭은 굉장히 작겠죠. 아이디는 높바람이신 분이시고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뭐냐면 미국이 얕은 침체 또는 침체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6개월에서 1년 반 안에 반드시 침체가 왔다고 하는데 다른 전문가분들은 내년 1, 2분기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침체가 온다고 하면 안 오는 것 아닌지요? 침체가 모두 반영이 돼서. 네, 좋으신 말씀이네요. 두 번째 윤땡땡 고객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이키 외에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실적 부진을 예상하는 월가의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의 지금까지의 견해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예,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 대한 얘기죠. 위에 그 질문 주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것뿐만이 아니라 선행지수가 그러니까 경기는 선행지수가 있고 동행지수가 있고 후행지수가 있는데 선행지수는 주식시장이 앞서가는 것처럼 먼저 경제 구조나 정제에 관련된 경기를 말해주죠. 미국의 대표적인 선행지수는 미시간 지수라는 게 있고 미시간 그 대학이죠. 그다음 미시간 유니버시티 관련된 그런 대학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라는 대표적인 두 개, 그 다음에 IMF, 세계은행 이런 데들도 특별히 이제 IMF 같은 경우에는 선행지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의 선행지수들, 특별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미시간 대학 지수하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지수는 이 선행지수 중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인정받는 공신력 있는 지수인데 이 지수들이 컨퍼런스 보드 기준으로 보면 8개월째, 그 다음에 미시간 기준으로 8개월째, 컨퍼런스 보드 기준으로는 6개월째 이미 침체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죠. 최근에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쯤에 나온 경기 선행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거죠.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리딩, 이게 선행이란 뜻인데 LEI라고 부르죠.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이게 뭐냐면 선행지란 뜻이죠.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이 경기 선행지수가 전년 대비 4.42% 하락했죠. 팬데믹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주 커다란 그 침체를 말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동행지수는 침체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지난번 저희 회사 세미나 때 설명드렸습니다. 이 선행과 동행의 차이가 어떤 때는 조금 더 길어지고 어떤 때는 좁아지긴 하지만 실제로 동행지수가 침체에 빠질 때 시장은 침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현재 선행지수는 이미 상당 확률로 침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 전문가 조사하면은 거의 70%, 80% 가까이고요. 예,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35%인데 실제적으로는 침체 경로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침체는 나타난다고 저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는데 침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만 유일하게 좀 더 마일드한 얕은 침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 워낙 비교가 안 되는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침체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무서운 건 뭐냐면 미국이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국가가 침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미국은 얕은 침체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들은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무서운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환율 예측을 하는 경우에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서 내려가면서 원화가 강세를 띠고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대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건 현재로선 관건이 지금 당장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엔화와 위안화지만은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도 1분기, 2분기에 보면 침체일 겁니다. 한국이 침체에서 얼만큼 하방 경직이 있을 거냐. 예를 들면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반도체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얼만큼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미국의 침체 강도에도 영향을 받겠죠. 미국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마일드한 침체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한국은 몸살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일드한 침체의 경우에도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딱히 신흥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주도 국가다 보니까 침체에 의한 영향을 다소 나타낼 걸로. 더군다나 조금 전에 제가 채권시장 얘기를 하면서 신용시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 신용시장의 문제가 가라앉는 듯 하면서도 또 여전히 좀 더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이 뭐냐면 분양시장이 이제 미분양으로 가면서 주택시장에 의한 후폭풍이 신용시장을 다시 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현재는 신용시장을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잠재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전채 같은 것들이 제가격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만약에 분양시장이, 주택시장이 어려워진다면 또다시 후폭풍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아까도 채권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주시하고 이모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관련된 상품 취급에 대해서 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더 광범위하게 상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년도의 상반기, 하반기에 주어질 수 있는 기회들에서 고객들에게 적절하게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준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월 달 중에는 그 상품 할 수 있는 상태들이 전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년도의 그런 어떤 불확정한 상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모두가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면 안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 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모두가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는 금융시장 얘기고요. 모두가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침체가 오는 게 실물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침체가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침체가 오고요. 실제로 침체가 오지만 이미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이 3개월에서 6개월 앞서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1년 동안 대부분을 반영해 놨다면 그렇다면 내년도에 실제 침체에 들어가더라도 하락의 폭은 굉장히 작겠죠. 지금부터 어느 정도 몇 프로 이런 게 있는 거죠. 현재 월가에서 보는 조금 더 온건한 쪽이 10%, 좀 더 강력하게 이게 보고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3,3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모건스탠리 같은 데들이죠.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실적까지 아예 나빠져 버릴 거라서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지금 현재 그 기준에서 보면 상당 부분 아직 한 20% 정도 조정을 더 보는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면 실적에 의해서 10%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일 거고요. 그러면 어느 게 답이냐라고 하면 금융시장은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봐야만 하는 게 분명합니다. 왜? 금융시장은 바보가 아니고 금융시장은 특성상 일찍 반영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금융위기 때 보면 알 수 있죠. 2008년도, 2009년도 때 똑같은 그런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대비가 안 된 침체였었어요. 이번에는 마일드한 침체라고 왜 월가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많은 게 다릅니다. 왜? 버블을 일으킬 만한 기간이 안 주어졌어요.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출을 많이 쓰지도 않았고요. 주택시장, 주택값이 많이 올랐지만 주택 버블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버블에 갈 정도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침체가 오면 금융위기 때 침체처럼 심각한 침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했던 금융위기도 2008년도 내내 반영한 것 때문에 2009년도 2월 달이 바닥이었어요. 2008년 12월에 어떤 예상이 있었냐면 지금만큼의 침체 예상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랬겠죠. 2008년도 12월이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엄청나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2월 달까지가 최대 하락이었고요. 3월 달부터 돌아서기 시작한 주식시장은 그해 12월에 모든 지수를 다 회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란 건 아니지만 이게 전형적인 금융시장, 주택시장이 먼저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떨어졌는데 이건 반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억지죠.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건 올해 1월, 3월, 5월, 7월, 9월, 12월, 심지어 지금 12월 초까지도 마지막 FOMC 때까지도 더 터미널 레이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로 연준에서 나와서 협박을 다 했잖아요. 1년 내내 올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금리를. 터미널 레이트는 계속 수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반영 안 했겠어요? 아, 그건 금리다? 긴축이다? 아니요.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내려온 게 침체를 반영한 것과 같고요. 이제 일정 회사들이 이제부터 기업 실적이 반영될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업 실적으로 떨어진 부분은 적다라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 장세에서는 명목 실적 때문에 실적이 아예 나쁘게 나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적이 더 바닥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모건스탠리나 이런 회사들이 맞기는 맞는데 그 바닥의 폭이 클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장세는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이키라는 걸출한 그 실적주가 딱 나왔잖아요. 지금 시장은 벌벌 떠는 건 나이키만 저렇고 나머지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나이키 말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이키처럼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장세에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는 그 공포는 일정 부분 좀 약간 과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침체는 실제로는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각하게는 주식 시장은 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왜? 반영했기 때문에. 다라고는 볼 수 없죠. 하지만 거의 침체에 관련된 금리 예를 들면 터미널 레이트가 5.25까지 올라가는 건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침체도 일정 부분. 그래서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침체를 보는 그런 어떤 지표들 중에서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 있죠. 그 호프라는 약자로 알 수 있다. 침체를 나타내는 그 실제적인 반영은 HOPE 순서로 나타난다. 영어 호프, 희망이라는 호프하고 같아서 공교롭게도 이걸 많이 쓰는데 처음에 H는 그 하우징이죠. 주택 지표가 제일 먼저 침체를 반영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주택 지표는 그냥 더 말할 것도 없이 끝간데 없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기존 주택 판매가 조금 더 좋아지고 오히려 모기지 금리가 7%대까지 넘어서 가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조금 더 오히려 좋아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끝간데 없이 내려갔었죠. H 먼저 항상 반영한다. O 호프에서 O는 오더 신규 주문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뭐냐면 재고 대비 신규 주문이 떨어지는 순. 근데 나이키가 뭐라 그랬나요? 우리는 재고가 내 등 뒤에 있다고 본다. 재고의 정점이. 무슨 얘기예요? 가장 재고가 높아진 지점은 지났다고 본다. 재고는 충분히 좀 그래도 떨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도 그러니까 재고 대비 신규 주문이 오더예요. 그래서 HO도 침체를 이미 재고에 대한 벌벌 떨었죠. 그 실적가 나타난 거. P, HOP의 P는 프라핏이라고 해서 이게 기업이익입니다. 지금 아까 나이키의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이익이죠. 근데 2분기 기업이익, 3분기 기업이익 긴장하고 봤는데 둘 다 어느 정도는 아예 나쁘게 안 나와서 시장에서는 더 나빠져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인플레이션 장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E가 뭐냐면 인플로이예요. 고용이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미 침체가 아주 진하게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 고용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용이 상당히 탄탄하다 혹은 빡빡하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고용시장까지 안 드러나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고용은 과거의 고용하고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레이트 리지그네이션이라 그래서 대사퇴 시대라고 하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그 이전부터 생겼던 건데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대적인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보다 훨씬 더 이 고용에 관련돼서는 수요가 더 높아지거나 이런 거는 때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요가 낮아지더라도 공급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 상당히 고용이 좋은 상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곡된 거죠. 하지만 만약에 공급이 정상적이라면 수요에 의해서 고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은 그레이트 리지그네이션이기 시대이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줄어든 시대예요. 너무 적은 상황이죠. 미국 같으면 특히 이제 뭐 미국이 더 뚜렷하게 그렇죠. 미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이 가장 뚜렷한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민도 몇 년간에 걸쳐서 극소수로 줄어들었고 특별히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풀고 했지만 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물리적으로 보면 이민국 직원을 갑자기 빨리 뽑지도 못해서 이민을 늘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법들이, 공화당이 지지하는 일부 법들에 의해서 이민은 열어줬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묶어놓는 또 다른 규정들이 있어서 사실 빠르게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도 줄었지, 그 다음에 그레이트 리지그네이션이라고 해서 대사태 시대의 그런 수요 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미국의 고용 수요에, 고용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직시켜 놓은 상태다 보니까 웬만큼 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더라도 고용이 과거처럼 아주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요번에 나온 고용 지표도 실제적으로는 두 개 엇갈렸죠. 신규 실업자 수당 신청자 수는 21만 개가 나왔으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다른 그 초기에 몇 개 2, 3일 전에 나온 고용 지표들은 조금 더 줄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침체는 이미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반영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재고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지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막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침체 반영은 앞으로 1분기 정도, 내년도 1분기 정도는 여전히 강력한 침체 반영이 나타날 수 있다. 양상은 기업 실적이라고 딱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이키만 실적이 좋고 나머지는 굉장히 다 부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견해의 변함이 저는 없는 편이에요. 다만 실적 하향에 대한 건 내년 1분기까지 계속 될 겁니다. 아마 전문가들의 실적을 더 낮게 조정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흔들리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4분기 실적까지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좋아진다기보다는 적어지지만, 나빠지지만 심각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시장은 다르게 이제 보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질문은 땡땡땡 고객님이시고요. 질문은 내년 투자 시나리오가 조건에 따라 여러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경우별로 나눠 큰 방향의 투자 방안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이게 사실 회사 세미나를 요거 하나를 갖고 해야 될 정도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따라서 투자하진 않지만 관전 포인트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나는 이렇게 될 걸로 확신하고 이런 쪽으로 가겠다. 만약에 이런 시그널이 있다면 이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쪽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있어야지 그냥 누군가 전문가가 예측했다가 따라가다 보면, 한참 따라가다 보면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벼랑 앞에 서 있기도 하고요.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예측이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얘기죠.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작년도 12월 달에 월가에서 올해 S&P 500 지수 전망이에요. 오펜하이머는 5,330을 봤죠. BMO 캐피탈 5,300. CS 5,200, 골드만사스 5,100, JP모건 5,050, 5,000 이하가 잘 없어요. 제일 나쁘게 본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4,600 뭐 이렇게 봤어요. 지금 어때요? 상대도 안 되죠. 예. 작년도 12월 말에 예측이에요. 턱도 없죠. 이 사람들 뭐하러 돈 받는 거죠? 그죠?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있습니다. 매년 이래 왔긴 했는데 빗나간 차이가 40%까지 차이 나는 건 처음이에요. 2008년 이후 최대입니다. 그거 하나는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40%나 났던 적은 2008년 이후 최대입니다. 저도 틀려가지고 여러분에게 황당하게 만들어드린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뭐 할 말 없는데 제가 이 사람들이 못했고 저는 잘했다는 뜻이 아닌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어떤 걸 말해준다라는 관전 포인트는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나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회사 세미나 같은 데서 좀 더 정교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월가 사람들이 40%나 틀린 적은 2008년 이후 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인즉슨 올해 22년 장세는 누가 봐도 정말 특이한 장세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나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인즉슨 내년부터 시장의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이 시장에 따라서 내
방향을 조금 틀거나 내 포트폴리오를 바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인모스트는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측해서 파세요, 사세요, 다 팔았다가 떨어지면 싹 사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목적별로 어떤 거는 10년, 20년씩도 가져가고 어떤 건 1년 가져가죠. 이렇게 해나가는 데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내년도 1차 반등 국면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매도해서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 대응은 어떤 거냐?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는 블록화되는 탈세계화 시대에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1년짜리가 아니라 3년, 4년, 5년짜리라면 포트폴리오를 바꿀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짧은 포트폴리오에서는 변경을 해야겠고요. 긴 포트폴리오에서는 주도주 교체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해나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시나리오를 관전 포인트라는 것으로 바꿔서 보고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변화가 있다인 것 같다. 그래서 아까 하워드 막스라든지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의 말을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저의 시나리오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